모든 재판의 시작은 송달이다. 법원의 서류를 당사자가 받아본 이후부터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맥이 빠진다. 법정에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더라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판사도 일을 할 수 있다. 수취인불명, 패문부재, 이사불명의 송달불능 상황은 난감하다. 절차를 진행해 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부재와 불명으로 보고되어 떠도는 삶들이 있다.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 이도 있고 재판 도중이나 선고 즈음에 사라지는 이도 있다. 채권자를 피한 야반도주인지 벌금을 벌어 노역장 유치를 면하려는 것인지 날품이라도 팔아 애들 학비를 벌려는 것인지 구구한 사정은 일절 알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은 법원의 끈질긴 호명에 귀를 막고 어딘가로 떠돌고 있다는 것뿐이다. 간혹 가족에게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지만 한결같이 연락두절을 전한다. 당사자 본인과 연통이 있을 것으로 믿고 전달을 요청하지만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벌금이나 합의금을 다 벌면 초췌한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은 이전 벌금을 벌고 나타났다가 다시 이번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번 벌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재판 기일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돌고 돈다. 그래도 그렇게나마 나타나주면 고맙다. 간혹 재판을 준비하다 떠돌던 생하나가 저물었다는 보고를 접할 때가 있다. 죽음의 이유는 모른다. 사체검안서의 사인은 그저 그가 숨을 거뒀을 때의 상황과 육체적 상태만 건조하게 표시한다. 누구도 그의 진짜 사인을 모른다. 경제적인 이유로 처와 아이들을 일본 처가에 보내고 아이들이 그리워 은박지에 가족을 그리다 객사한 이중섭처럼 그도 가족과 오순도순 살날을 기다리며 여기저기 떠돌다 객사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이 확인되면 나는 즉시 그 사건을 뗀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그의 생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확인이다. 그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비로소 세상에서 사라진다. 빚독촉의 미납벌금과 합의금 마련에 아이들 양육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전전하던 한 생이 이렇게 저문다. 어머니를 때려 존속상해 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었다. 그는 첫 재판에 나왔다가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얼마 뒤 목맴사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이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그를 용서했고 이 글에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딱한 사정이 있었다. 내 메모에는 벌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렸다. 청과물 가게에서 30만 원을 훔친 내용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 역시 송달불능 상태에서 사망보고가 올라왔다. 철거를 앞둔 가건물 안에서 사망한 지 서너 달이 지나 백골이 돼가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부검을 했으나 사인은 밝히지 못했다. 유족을 찾아 연락했지만 유족은 피고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며 사체 인수를 거부한다고 했다. 살아서도 가족 곁을 떠나 있었던 그는 죽어서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부유하는 삶과 수취인 불명의 송달보고서는 처음엔 괘씸하다가 나중엔 불안해진다.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라지는 삶 앞에서 나는 숙연해진다. 신병을 다루는 형사재판장들 대부분이 아마 가장 힘든 순간으로 법정 구속을 꼽을 것이다. 판사들 사이에는 사람을 가두는 일이 싫어 민사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판결을 한 번에 선고하다 보면 법정 구속 사건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선고 당일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과 동행자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의 앞 사건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면 법정은 일순 숙연해지고 불안감은 최고조가 된다. 더러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인을 기다리며 법원에 장기간 방치되기도 한다. 법정 구속을 결심한 판사는 선고 전날 구속영장을 만들어둔다. 판사가 당신은 이 사건으로 지금부터 구속된다고 고지하면
처음부터 구속을 예감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강심장이라도 당황한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허둥지둥 법정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하고 뒤늦게 합의하겠다며 사정하기도 한다. 구속영장은 선고 즉시 검사의 사인으로 집행된다. 법정 출입문으로 입장한 피고인은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유치감으로 퇴장한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은 만들어간 구속영장을 찢어버리기도 한다.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거나 알라논 지 2달밖에 안 되심더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다. 소년 재판은 더욱 극적이다. 특히 가장 무거운 시포 처분을 할 때는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아이들은 법정에서도 솔직하다. 무릎을 꿇고 울고불며 빌기도 하고 교도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증인석을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며 떼를 쓰기도 한다. 교도관 2~3명이 달라붙어 아이의 다리를 잡아당겨도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 예상했든 불시이든 이별은 언제나 서럽다. 피고인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가족들은 흐느낀다. 이유를 불문하고 헤어짐은 슬픈 일이다. 그 이별이 운명이어서 서럽고 운명이 아니어서 더욱 서럽다. 나는 기일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로부터 갈라놓는다. 그는 내 말 한마디로 생이별을 한다. 내겐 결정이지만 그들에게 나는 운명이다. 누군가의 별일을 담당한 내 처지가 나를 슬프게 한다. 증인석을 붙들고 허공에서 버둥거리는 아이의 2다리를 볼 때, 유치감으로 들어가려는 아이를 돌려 세우곤 와락 껴안았다 왈칵 등 떠미는 엄마를 볼 때 나는 늘 돌아앉았다. 부산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때였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돌아가며 협의 이혼 사건을 처리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기일에는 대개 100건 정도를 진행했던 것 같다. 협의 이혼실에 들어가면 인주를 담는 종이 케이스에 신분증이 빼곡히 꽂혀 있고 책상 앞에는 의자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대기실에 있는 부부를 순서대로 호명해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여서 본인 여부와 이혼 이사만 물어보고 바로 돌려보낸다. 어떤 판사는 한 쌍씩 의자에 앉히는 시간이 아깝다며 몇 쌍을 일렬로 쭉 세우고 선체로 의사를 묻기도 했다. 5분 사이에 10쌍 정도 이혼시키는 것은 예사였다. 나는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만 들어오라고 해서 의자에 앉혀 몇 마디라도 물었다. 그래서 늘 협의이혼 담당 직원에게 눈총을 받았다. 협의이혼 자리까지 와서도 다투거나 화를 내며 외면하는 부부도 있었고 아직도 미련이 남는지 자신 없게 대답하는 부부도 있었다. 손을 꼭 잡고 들어왔다 웃으면서 손을 꼭 잡고 나가는 부부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채권 추심을 피하려는 가장 이혼이었다. 황혼 이혼도 드물지 않았다. 할아버지들은 성난 표정이나 멋쩍은 표정이 많았고 할머니들은 단호했다. 가끔은 힘들게 결정한 이혼이 이처럼 허무한 절차로 종료된다는 사실에 어이없는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돌아가는 부부도 있었다. 후련한 얼굴, 부끄러운 얼굴, 아쉬움과 회한에 젖은 얼굴이 있었고 중병을 앓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지 병색이 완연한 남편 옆에서 연신 훌쩍이는 아내도 있었다. 간혹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이주 여성의 경우 의사 확인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나처럼 천천히 진행해도 한두 시간에 100쌍을 이혼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다. 판사들은 협의 이혼 확인 절차를 이혼주례라 불렀다. 이혼주례는 슬프다기보다 씁쓸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협의 이혼 신청서에 미성년 자녀들이 기재돼 있으면 느낌이 달랐다. 이미 합의한 양육비를 다투거나 아이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겠다는 부부도 심심찮게 있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에 기재된 아이들 중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정법원으로 왔고 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소년 재판을 했다. 지금도 협의 이혼 기일에 보았던 젊은 부부와 그 신청서에 기재된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시큰거린다.
소년 재판을 할 때 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듯 협의 이혼 기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 결혼에 대한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 깨달은 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예지로 감행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더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천천히 커지고 작게 시작해 크게 여무는 것이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도 이상한 말이다. 확 타올랐다가 식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다. 결국 결혼은 저 사람이라면 계속 새롭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지에서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혼은 그 예지가 빗나간 경우다. 법정에서의 눈물은 역시 피해자와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산자의 몫이다. 그러나 밝은 표정의 피해자를 보고도 운 적이 있다. 친아빠에게 수년간 강간을 당한 자매였다. 엄마는 돈을 벌고 아빠가 양육을 담당했는데 아빠가 아이들을 강간했다. 임신까지 한 큰딸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작은 딸은 강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증인으로 두 딸이 출석했다. 작은 딸은 법원에 온 게 신기한지 증인석에 나와 이리저리 둘러보고 생글거리며 묻는 말에 답했다. 괴롭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것보다 몇백 배 지켜보기 괴로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0대 딸을 잃은 유족도 잊히지 않는다. 유족은 딸을 살해한 전 남자친구의 재판에 검은 상복을 입고 참관했다. 흐느끼고 분노하다 재판을 마치고 유치감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 교도관이 간신히 유족을 떼어내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법정은 소란스러웠지만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그건 차라리 망자를 보내는 제의에 가까웠다. 유족들은 그렇게 딸을 보냈다. 법원은 수많은 이유의 죽음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다. 언젠가 야간이나 휴일 당직을 할 때 검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있었다. 기억이 정확치는 않으나 할머니의 유서가 첨부된 영장 신청이었던 것 같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할머니는 무용지물 식충이로 구들막 신세로 살기 싫어 다감한 내 엄마 곁으로 간다는 담담한 유서를 남겼다. 남은 자식과 손자에게 일일이 사랑을 전한 할머니는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것,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좀 더 주는 것을 이해해 줄 것, 대학에 입학하는 손녀에게 입학 축하금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니 사망신고를 신속히 하라고 했다. 집주인과 지인들의 연락처, 인터넷 가입처까지 꼼꼼하게 남겼다. 유서를 읽는데 나도 모르게 기록 위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편지지 2장짜리 유서를 읽다 법원에서 흘릴 눈물을 다 쏟아버렸다. 재판은 말과 글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자유롭게 준다고는 하나 실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편하게 얘기하는 순간은 맨 마지막에 온다. 최후 진술이다. 사람들이 제각각이듯 최후 진술도 각양각색이다. 신세를 한탄하다 무고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경찰과 검찰을 비난하기도 한다. 할 말이 없다는 피고인도 많다. 그래도 가장 많은 내용은 가족에 관한 것이다.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꼭 필요하니 석방해 주거나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압도적이다. 형사부 판사가 증거 다음으로 많이 읽는 글은 반성문이다. 어떤 피고인들은 어린 자녀가 자신에게 혹은 직접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를 첨부하거나 아이들 사진을 붙여내기도 한다. 속보이는 짓이라고 야멸차게 넘기다가도 인지상정에 이끌려 아이들 편지와 사진을 본다. 아이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몇 밤 자면 와. 출장 갔다 오면 같이 놀아라는 말이 주로 적혀 있고 하트 뿅뿅이 그려져 있다. 반복된 갈취와 오토바이 절도로 정식 기소되어 구속된 16살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 아빠도 마약으로 구속수감 중이었다. 아이 아빠가 보낸 탄원서에는 아들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재판이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함과 못난 자신을 지켜봐달라는 내용,
그리고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의 편지에 있던 한 구절이다. 아빠, 제발 서로 하루빨리 이곳을 나가서 다시는 이런 곳으로 오는 짓은 하지 말고 엄마와 누나를 봐서라도 정신 바짝 차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엄마와 누나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으니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가난해도 좋으니 제발 앞으로는 우리 식구 흩어지는 일 없도록 해요. 아빠, 이 아들 왜 이리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밥맛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 나는 그저 슬프다. 물론 법정에 슬픔에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무죄를 선고받거나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강자나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당사자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반달 같은 눈으로 울고 있었다. 이런 날을 빼고는 10여 년 판사 생활을 돌이켜보니 법원은 슬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 세상이 울고 있었다.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의 비틀거림, 그를 보내고 돌아서는 아내와 부모. 모가지 떨어진 동백꽃 마냥 처참한 죽음, 이를 기록한 부검 감정서. 인간이 아닌 짐승들만 가득한 기록, 초점 잃은 피해자의 눈빛, 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자의 장탄식. 법의 무력함을 알면서도 일어설 줄 모르는 피해자의 허망한 몸짓. 빚을 갚지 못해 사지로 몰리는 사람들,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 아이 없이 잠 못 이루는 부모들, 가라앉은 배, 제의를 치르듯 앉아있는 유족, 피고인을 향한 무망한 주먹질. 고문을 당했다고 하소연했지만 종아리 한번 걷어보라고 하지 않는 판사. 이들의 오판을 원죄처럼 떠하는 법관. 수취인 불명의 송달보고서, 이어지는 공소기각 결정. 검은강을 벌써 건넜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이어지는 시커먼 강물. 진영을 나눈 무수한 돌팔매, 양쪽에서 날아온 돌을 막고 있는 판사. 뿌옇게 처리된 TV 화면 속에서 사법농단을 증언하며 울먹이는 젊은 법관, 그 장면을 시청하는 늙은 판사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수도가마다 기적은 넘쳐나지만 그 기적에 수돗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 호각소리에 맞춰 꽃 피고 진 시절처럼 판사와 재판마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간단한 의사표현마저 판사직을 걸고 비장하게 하는 젊은 법관을 볼 때, 내 선의를 이용해 동료와 이간질하는 사람을 볼 때, 날은 새어오는데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판결을 쓸 때,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자신의 고통만 구구절절 늘어놓는 당사자를 볼 때, 누군가의 천국이 공고해질수록 누군가의 삶은 지옥이 되어갈 때, 누군가의 삶은 지옥이 되어가는데 누군가의 천국은 더욱 공고해질 때, 그런 결과에 부역해야 할 때, 피레네 산맥 저쪽의 정의가 이쪽에선 불의가 될 때, 우리는 산맥 이쪽 불의의 영토에 있을 때, 힘없는 정의마저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슬펐다. 갱년기에 접어들어 좀비를 봐도 측은한 마음이 드는 판사에게 재판은 대책 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아야 하는 고행의 연속이다. 내가 원래부터 눈물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와서 많아진 것인지 이젠 나도 헷갈린다. 법원으로 오며 했던 다짐이 있다. 내 판단이 흐려진다고 느껴질 때 주저없이 옷을 벗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판단이 흐려졌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흐려진다.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다짐을 수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마를 때 그만두자.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어떤 양형이유에서 가져왔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 민사든 형사든 판결문은 매우 엄정한 형식과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이유 부분이다.
양형이유 부부는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판사인 저자는 양형이유 부분의 법적 평가로 소실돼버린 구체적 인간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읽고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든 책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동안 타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평가해왔는지 반성하게 되었고,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우며 처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한다.